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쌓아나는 게 더 많은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인지 그거는 지금 보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삶에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밀도 있게 정말 베풀면서 잘 살았어. 그렇게 된다면 내세를 보장을 꼭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최소한 떳떳하게 강하게 조금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창재입니다. 지난주에는 호스피스라는 곳을 통해서 웰다잉의 의미, 좋은 죽음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호스피스에서 삶의 의미까지도 다시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는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제가 호스피스를 촬영을 하자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좀 작은 일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혼자 좀 번민이 심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경험이나 들어본 분이 있겠지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로 가는 830km 정도 되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충동적으로 좀 가게 됐습니다. 영구동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누가 버리고 간 신문을 봤는데 신문의 주말판에 그 멋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이만한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주 불이 나게 거의 열흘 만에 티켓을 구해서 갔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그곳은 좀 오래 준비를 해서 오는 곳이더군요. 어떤 분은 뭐 2년씩이나 또 어떤 분은 짧게는 6개월 정도 몸을 좀 단련하고 오는 곳이었는데 저는 충동적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 짐을 30일 동안 걷는 곳이라고 하니까 30일 분량의 어떤 짐을 가져가야 된다 해서 배낭에 큰 배낭을 사서 짐을 넣기 시작했는데 떠나기 일주일, 사흘 전까지 보니까 28kg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짐이 저를 끌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좀 돈을 썼습니다. 그 사흘 사이에 돈을 쓰니까 그때 알게 됐는데 등산용품들은 그 무게에 반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나서 5kg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kg대죠. 그래서 좀 짐을 좀 버렸는데 제가 나갈 때 아슬아슬하게 20km를 넘겨서 출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통과해야 될 곳이 피레네 산맥이라고 제법 험합니다. 그곳을 20km 넘는 짐을 가지고 올랐으니 평소에 체력도 별론데 이틀 사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남아있는 27일 이 악몽처럼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할게 하루 동안에 평균 25km 정도를 걷는데요. 많이 걸으면 40km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걷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짐을 빼는 거였습니다. 버리는 거죠. 홀가분한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씩 버리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버리냐면 치약도 반을 쭉 남들 안 볼 때 버리고 비누도 잘 계산을 한 뒤에 자르고 또 잘라서 요만한 몽당 비누만 남겨놓고 신발도 하루 동안 뭐 한 8시간씩 10시간 정도 걸으면 남은 시간들이 좀 비거든요. 새벽 3시 반 정도에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일상화로 신고 있었던 신발도 버리고 슬리퍼도 버립니다.
이렇게 다 버리는데 중간쯤 갔을 때 브루거스라는 데서 무게를 재보니까 15kg가 안 되더군요. 그럼에도 제 어깨는 문질러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발톱도 빠졌습니다. 3개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티아고를 도착해서 집으로 오려고 이제 그때는 이제 못 쓰게 된 짐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기념품도 좀 사갈까 싶어서 짐을 한번 다 펼쳐놨습니다. 막 잘 도착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쓰지 않았던 짐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단한 분노를 했죠. 예를 들어서 판초위, 무게를 재보니까 1.8kg거든요. 튼튼한 것도 샀습니다. 그 비를 한 번 왔습니다. 비가 와서 한 번 걸치고 있다가 오늘 못 걷겠네 해서 안 걸었습니다. 그거 한 번 외에는 30일 동안 따라올 만한 가치가 없었죠. 비상상비약, 델밴드 외에는 쓴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들고 왔더라고요. 뭐 압박붕대까지 포함해서 별 종합병원을 들고 왔던데 하고 윈드 자켓 이런 것들이 안 쓰고 바닥에 나중에 비상시에 꼭 먹을 거라고 가져왔던 그 에너지바 같은 게 납작해져 갖고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 발톱을 뽑아버린 주범이자 저를 대단히 힘들게 했던 얘들, 꼭 필요한 게 내가 알았더라면 얘들을 피레네 300대부터 지금 여기까지 안 데려왔을 건데 나는 왜 이걸 어리석게 데려왔을까? 그때 좀 작은 각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까지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그때 안다면 삶의 무게에 드러낼 만한 게 참 많을 거다. 더 나아가서 집중하고 나의 생존이 걸려있는 여행용품이 있다면 그거는 꼭 매달려서 꼭 들고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저한테서 호스피스라는 곳을 가게 했던 제일 큰 동기가 아니었나.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에 갔고 결국 2014년까지 세월이 빌렸던 게 그런 어떤 관념과는 상관없이 제가 그 모연 호스피스라는 주 촬영지가 있었는데요. 그곳을 갔을 때 봉사자로서 먼저 자료조사를 하는 셈치고 활동을 좀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좀 가까워졌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봉사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도 안 받다 보니까 허드렛 일을 좀 했고 그 중에서 면도해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기에 계시다 보니 피골이 상접해서 이렇게 면도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름이 너무 깊죠. 이발소에서 옛날에 했던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막상 했는데 이렇게 몸을 숙여서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분 한 30분이 걸리더군요. 그 사이사이를 다 한 번 하려 하니까 하고 나서 한 분이 손을 탁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정말 개운해서 너무 좋아. 그분이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황을, 이분을 어떻게 내가 촬영을 하지? 오늘 하루 이틀밖에 안 만났는데 저한테 심적인 데미지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6개월, 3개월 사시는 분들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할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컸어. 도망가듯이 안 갔던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화들이 있었다. 그게 오늘의 여태까지도 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 변화들에서 그러면 산티아고의 목적지까지 필요했던 짐처럼 이 마지막에 도달했던 이분들은 어떤 짐이 긴요하다고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앞에 분부터 말씀드리면 저한테 면도를 해줬던, 제가 해드렸던, 고맙다고 했던 그분의 말씀들이 보면 나도 좀 덜 아팠으면 이런 봉사 같은 거 했을 건데, 저는 이틀밖에 안 하고 도망온 사람인데 저보고 너무 고맙다면서 이런 걸 좀 했더라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좋은 봉사의 기회가 있을 걸 알았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조금 크면 그런 같이 가서 봉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봉사가 당면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도 또 직면하기도 하지만 그 가장 긴요한 자리에 있는 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시간들, 봉사에 대한 입장, 또 하나는 사랑, 그 후회를 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표현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좀 애들 잡고 그럴 때 좀 많이 나들이도 하고 그럴 걸, 소풍 가고 그럴 걸, 시간을 많이 보낼 걸. 왜냐하면 그것과 비례해서 이 환자 면회를 오시는 보호자들의 반응이 그렇거든요. 주말이 되면 환자 면회객들이 옵니다. 근데 어떤 방은 문이 닫혀 있고요. 어떤 방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환자 면회객들이 많이 오는 분들은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문을 열어놨고 왁자지껄하게.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아니면 복도 뒤편에 와서 아예 당신이 없는 것처럼 되게 무안해하면서 하루 주말을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정산이랄까요? 우리 연말 정산처럼 당신들이 베푼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막상 불교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아주 깊게 어떤 종교의 대상은 저는 아니고요. 수행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동의가 되고 제 삶에 중심을 주고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윤회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들 또 화두처럼 저한테 물려왔었는데요. 그 고민을 가장 명쾌하게 풀어줬던 게 불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윤회란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막상 지금 현재를 삶을 정산해 본다고 했을 때 과연 봉사나 사랑으로 자비행으로 했을 때 당신들이 적금이 더 많은지 쌓아놓은 게 더 많은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인지 그거는 지금 보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야기 들으냐면 저는 마이너스 통장 같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교편을 잡고 있는 것도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제가 잘났을보다도 어떤 주어진 것들 아닐까요? 주어진 그게 복이든 무엇이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할 만한 뭔가를 했냐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주어진 뭔가를 누리고만 살아왔다면 그걸 한껏 누렸다면 누린 만큼 마이너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볼 그 주말의 면회객 말고요. 그 다음의 생에 있어도 제가 어떤 시작을 하게 될지 너무 보이는 거죠. 그게 저를 되게 절박하게 만들었고 그게 제 삶을 되게 크게 바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밑에는 또 시한폭탄이 있다는데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정산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져보면 마이너스라면 나는 받은 것밖에 없다면 너무나 앞에 미래가 우울하게 고통스럽게 주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자비행을 안 한다는 게 가능한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삶에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의 저축일 수도 있고 사랑의 저축일 수도 있고 그 둘 다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성철 스님의 말씀을 저는 되게 존중을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제자가 어떻게 사는 삶이 제대로 된 삶 이렇게 살았다면 잘 사는 삶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한자로 이야기해서 복해쌍수라고 했거든요. 복을 짓는 것과 지혜해자 지혜를 키우는 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라서 하나만 해서는 수레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나가 이저러지면 오로지 복만 쌓아서도 안 되고 수행만 해서도 안 된다. 둘을 함께 갈 때 성장을 한다고. 그게 제대로 된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서 되게 명쾌한 답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못 모르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봉사로만 살 수도 있습니다. 참 위대한 삶이죠. 근데 그 안에서 또
자기 내적인 성장도 같이 추구를 한다면, 또 수행을 통해서 깊어진다면, 두 가지 삶으로 통해서 어느까지 갔을 때 당신 다음이 너무나 보이지 않겠냐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앞에 지었던 복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저는 다음 생을 위해서 또 그 복밭을 좀 지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혜의 복밭도 그렇고 또 정말 자비의 복밭도 그렇고 그 두 가지를 지어놔야지 안심하고 죽지. 안 그러면 불안하죠. 왜 이야기 들으냐면 호스피스라고 해서 그 불안을 없애주지 못하더란 거예요. 제가 봤던 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교대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당번이 돼서 저녁 9시가 되면 복도에灯을 하나만 남겨놓고 다 끄고 병실도 불을 끕니다. 그리고 상근하는 간호사분들하고만 계시는데 그 일원이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저 복도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폴대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 폴대 소리가 별로 안 좋죠. 끽끽 하는데 걷는 소리도 되게 느리십니다. 이렇게 끽끽 하면서 저기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무섭죠. 복도 불도 하나만 켜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저 바로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려서 저기까지 가시는데 3시간 동안 그러셨어요. 가다가 잠시 앉으셨다가 소파에 또 일어서면 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인터뷰를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옆으로 돌리고 찾아뵈서 제가 좀 부축해 드릴까요? 괜찮다고. 그럼 잠이 안 오시나 보죠. 이랬더니 잠이 와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시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주무셔야죠 하니까 아니 그 집사람도 자고 집사람 자는 동안에 내가 가버리면 어떡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잠 깨 있어야 된대요. 당신이 일어날 직전까지. 그게 그 대표적인 불안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말로는 믿는다 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처음 오는 게 그 불안이거든요. 진짜일까?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 있죠. 특히 내세가 만약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한테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게 그러면 다음 내세는 나한테 어떻게 준비되어 있지? 그걸 생각하면 더 무섭지 않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사실 좀 내가 얻은 게 많고 베푼 게 적다면 너무 보이는데 죽기 너무 무섭지 않나는 거죠. 잘 죽으려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밖에는 안 그러면 끔찍한 일이 앞으로 펼쳐질 수도 있는. 저는 지옥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현세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현세는 일종의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 안에서 여러 기회를 부여받는 것 같아요. 그 받는 가운데 너무 많이 까먹으면 그의 업에 의해서 까먹은 걸 다시 돌려줘야 되고 고통을 통해서 돌려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많이 베푼 사람도 그 많은 기회를 얻는 것 같고요. 자기가 성적이 하나도 없다면 과연 학교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성적이 너무 나쁘다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떨까? 이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정말 저는 이타적이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기적이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사랑의 저축을, 지혜의 저축을 해야만 우린 다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고3이 됐는데 공부를 안 한 거하고 똑같은 이치란 거죠. 그래서 저는 다 오늘 하는 여러 말들 중에 딱 하나만 있다면 내 사랑의 그 저금통에 저축을 시작해야 된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나이도 그 저축할 시간이 조금 좀 줄어드는데 앞에 살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젖혀내고 경쟁하고 쌓아왔던 그게 있다면 그 많은 것들을
이 남은 인생에서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약간 더 젊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학교와 학교에서 주어지는 문제인 고통에 대한 이유거든요. 우리는 고통을 받았을 때 일단은 누구든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그 고통이라는 게 지긋지긋해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오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왜 고통의 바다라고 삶 자체가 왜 그런 고통이라는 걸 전제하고 삶을 바라볼까요? 더 나아가서 고통을 왜 주지? 왜 고통을 주는 걸까? 만약 신이 있다면 저는 이 고통이란 부분들이 그 말의 표현 아닌가? 저는 그냥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신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위대한 절대자가 우리를 데리고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는 뭐랄까요 자식으로 본다면 성장을 바라지 고통 속에 빠져들길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성장의 전제는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문제풀이 없이 시험을 치지 못합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빠져 있는 곳은 성장이 배제된 곳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곳은 현세란 곳은 오로지 학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고통은 당연한 숙제라는 겁니다. 그게 빠져 있다면 학교로서 기능을 안 하는 거죠. 여기는 놀이터이죠. 놀이공원이라는 곳이죠. 놀이공원을 왜 계속 윤회까지 시키면서 살릴까요? 이곳이 학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유급생들이겠죠. 어떤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데 와요.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낙제를 해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사람도 있네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숙제들이 있죠. 그 숙제를 잘 행한 분들은 학교를 졸업해서 이 현세라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주어지는 것을 무엇 때문에 무엇이라서 어떤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우리를 막아내릴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은 나한테 어떤 숙제를 주는가로 다시 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나의 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끔찍한 일이죠. 지난번에도 안 풀었고 이번에도 안 풀면 또 올 것. 이런 고통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만든 고통. 왜? 나는 50cm를 지난 생에 뛰어넘었는데 이번엔 성장을 위해서 나는 1m라는 것을 장애물을 설정할래. 그랬다면 그게 카르마를 넘어선 자기 스스로의 장애물이거든요. 그걸 넘었을 때 자기는 알겠죠. 내세에 가서. 내가 이번에는 숙제를 잘 내서 잘 풀었네. 그래서 카르마의 형태의 고통이든 아니면 스스로 부여한 고통이든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어낼 때 우리는 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숙제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풀어갔을 때 죽음은 똑같이 맞이한다 하더라도 훨씬 덜 불안하게 그 죽음 자체가 단지 예를 들어서 내세가 없다 하더라도 되게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겠죠. 왜? 나는 밀도 있게 정말 베풀면서 잘 살았어. 그렇게 된다면 내세를 보장을 꼭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최소한 떳떳하게 강하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일종의 아포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좋은 경구라고 하죠. 그 중에서 하나가 그리스 신전에 델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을 받거나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폐허만 좀 남아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주춧돌에 주어진 것을 선용하라는 말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3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글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참 신기한데, 신전이고 신탁에 의해서 그 글을 받았는데, 신이 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좀 신의 전지전능함을 만약에 표현한다고 할 때, 나의 뜻을 따르라든지, 내 뜻대로 살아라든지, 당신의 권능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을 건데, 주어진 거나 좀 잘 써.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문득 자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줄 생각은 안 하고 준 거라도 좀 제대로 하라는 게. 근데 이게 제 아전인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이 마치 저한테도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들었던 경구인데요. 이걸 생각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과연 주어진 것을 잘 선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책을 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책인데요. 유대인 의사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실제 의사 보조로, 당신은 의사지만 유대인으로서 보조로 있다가 막상 연합군이 오기 전에 이 의사를, 빅터 프랭클을 존중해주던 그 독일군 의사가 이제 떠나자고, 너는 데려갈게, 유능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럴까 하고 돌아왔으려 했더니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 중에서 몇몇은 이질 환자가 있어요. 그 이질 환자는 링겔만 제대로 좀 맞고 있어도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맞으면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구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질 환자 4명을 구하는 게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네. 그래서 독일군 의사는 이야기를 하죠. 너가 이거를 하든 안 하든 죽을 거야. 도망가지 않으면 죽어. 왜냐하면 다른 마지막 남아있는 군인이 유대인 다 죽이고 갈 예정 같아. 그러니까 너는 이 4명 키우고 살린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이 양반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내 이질 환자의 최선을 다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야. 그렇게 하고 남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먼저 앞서 철수했던 그 군의관을 포함한 차들이 폭격을 당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에 연합군이 들어왔고 이질 환자도 살리고 당신도 살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남은 글 중에서 하나가 죽음의 수용소에서인데요. 단지 그 경험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인 어떤 선택, 철학적인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주어진 걸 활용해서 누구는 나의 생존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실존을 의사로서의 나의 책임, 실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위한 삶이 있고 남을 위한 삶이 있고 아니면 나와 남이 다 함께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것에는 그런 보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 들었냐면 자기 편향적으로 이기적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이 선택이 하나가 없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은 내가 현재의 생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존에 대해서 고민해 있는 사람은 1대1은 아니지만 1대 0.5 정도로 함께 더 나아가서 헌신적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은 이 일이 작아져 있고 옆에 있는 이웃의 일이 더 커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존과 실존의 선택들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죠. 꼭 수용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 선택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아오냐는 거죠. 이 하나의 선택들, 두 번째 선택들, 그 선택들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회로가 형성이 된다거든요. 머릿속에. 내가 저거 먹으면 탁 훔쳐서 넣는 게 안심이 돼. 이런 사람도, 이 사람은 회로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훔치는 게. 남한테 주지 않으면 잠이 안 와. 그런 회로가 형성된 사람은 그런 회로가 됐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우리의 반복된 행위들은 결국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회로를 재설정할 단계에 왔지 않았나. 왜? 앞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달려온다고 너무 바빴잖아요. 생존 모드로 살아왔다는 거죠. 충분히 마이너스 통장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회로를 하나를 바꿔서 이타적인 삶, 지혜로운 삶으로 앞에 쌓아놨던 마이너스 통장을 다 탕감하고 더 나가서 큰 저축을 해서 가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부터 그 회로 바꾸기,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루에 하나의 선행을 한다든지, 이걸 저도 제 선배하고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한 5개 정도를 해야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정말 그 집에 가다 휴지라도 하나 주고 갔던 게 하루 하나 선행의 회로였는데요. 요즘은 그냥 일상에서 차가 있으면 비켜주죠. 라부터 해서 그걸 안 세게 되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회로 만들기에 시작이 돌입하면 일상들이 되게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얻어내지? 이 사람은 나한테 뭘 도움이 될까? 이런 입장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회로가 형성되면 나는 오늘 뭘 좀 해주면 오늘 5개를 다 채울까? 이 사람한테 할까? 이 사람한테 할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 좀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게 그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형성이 됩니다. 그 시간이 또 지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될 거고 그 사람의 삶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인도인들의 일종의 지혜인데요. 그 인도에서도 힌두교 중에서도 브라만 중에서도 5%만 지킨다고 하는데요. 삶의 과정을 총 4단계로 나눠서 처음에는 학습기라고 배우는 시간, 태어나서 자기를 키워내는, 그 다음에 가죽이라고 집가자에 머물주자 해서 가정을 키워내고 주변의 사회를 키워내고 직장을 가지고 또 뭐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가죽이라는 시간을 가졌다면, 세 번째는 이렇게 임석이라고 하는데요. 숲을 임자, 머물 숫자에서 숲속에서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자기 수행하는 시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기 또는 유랑기라고도 합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신을 만나는 일종의 호스피스 같은 공간이겠죠. 실제 바라나시 같은 성지에 가면 이런 그 마지막 단계에 신앙기나 유랑기를 위한 아슈람이 따로 있습니다. 연세가 대개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이 하루에 여러 시간을 나눠갖고 기도를 하고 아주 정갈한 시간들을 맞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왜 이걸 제가 인용을 하냐면, 우리들한테서는 산업사회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산업적인 가치에 의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아버님께서 그런 아버님이 한 번은 이제 여든이 한참 넘으시고 나서 좀 어떤 작은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 알고 보니 한우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곳에 얼마 없는 그 돈을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였죠. 그런데 왜 그걸 하셨냐고. 우리 자식들이 다 이제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아무도 의탁을 하지 않는데 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자식들한테 더 나눠주고, 그게 당신께서 살아온 당신 세대의 어떤 삶의 태도인 거죠. 사람 구실을 하려면 돈 벌어야 됩니다. 그게 그 시대의 논리란 거죠. 인도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못 사는데, 삶을 4단계로 나눴을 때 중간을 살았으면 그 뒤는 손을 떼고 나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신과 마주하는 그 시간까지 가야지 완성된 삶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도 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산업사회에서든 사회적인 인간으로서든 doing, 뭔가를 해내는 것들의 역할을 계속 요구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재밌게도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휴먼 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종족으로서 휴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휴먼 빙이라 하잖아요. 인간.
인간이라는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doing해야지 휴먼 빙인 게 아니라 그냥 빙만 해도, 존재만 해도 우리는 인간이란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존재에 큰 의미가 있다면 그냥 우리는 뭔가를 행하고 뭔가의 업적을, 뭔가의 돈을, 생산성을 이 높이는 이 단계를 하나를 좀 제쳐야 될 단계가 아닐까. 특히 어떤 나이가 드셨다고 했을 때,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고 내면으로 들어가고 더 하늘과 또는 신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맞이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을 벌써 던지는 순간 우리한테는 보다 많은 시간과 더 해야 될, 오히려 더 해야 될 게 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나와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요, 그렇게 살아왔던 도잉이 그 앞에 걸 벌충하기 위한 도잉으로 또 바뀔 수가 있고, 아니면 현재 자신을 존중해주는 존재로서 그냥 나 자신을 바라만 봐는 것도 조차도 가치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앞에 논리들은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당신들의 나이가 어디에 위치했든 그런 계획 하에서 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충만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은퇴는 언제, 나의 그 다음은 얼마를 버려야지, 이거는 앞에까지 살아온 관성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현재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 앞에는 무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비구니 스님에 대한, 그 다음에는 죽음에 대한,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앞에까지 만든, 그리고 저희 관심도 좀 영성이란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현세에서 보면 해가 떠 있으니까 햇살에 가려져서 하늘까지만 보이는데 우주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우주는 항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햇살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거죠. 이 광대한 우주는 항상 우리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성이란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란, 이 물질이란 이곳에 화려함에 갇혀 있으니까 햇살에 의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본질이란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모든 종교들은 이 육신과 이 물질을 그걸 넘어서 있는 영성에 대한 추구를 지향하고 있죠. 특히 우리 몸으로 이 삶을 이까지 끌어왔다면, 그런 연세에 드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 마음으로 또는 영성으로 깃들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남들보다 쇠약한 이 몸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몸의 눈이, 입이 닫히는 이유들은 그 내면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은 주제넘게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저의 깨달음은 순수하게 죽음이란 질문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좀 당돌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라도 좀 받아들일 만한 게 있다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혁명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혁명적으로 바꿔야지 이런 인연이 다시 오겠냐는 생각이란 거죠. 법정스님께서 쓴 책 제목이 일기일회라는 걸 제가 수업 때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오늘로서 마지막이니 집중해서 나도 집중하고 여러분도 집중하자. 그와 같이 제가 어줍지 않게 드린 이 말씀들이 한 번의 기회가 제공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네. 네, 누구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삶, 삶을 통해서 배우는 죽음.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이제 죽음 자체가 저한테 우습게도 삶의 목표처럼 됐는데, 이 삶 자체가 완전한 소진되었으면, 그러니까 어떤 미련이나 욕망이 없이 완전히 소진되는 삶, 표현하자면 촛불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타버리는 삶, 이게 제가 꿈꾸는 삶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람들마다 각자 가는 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생에서 풀어야 될 숙제도 좀 다르고요.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면 각자가 각자의 숙제를 아는 것 같아요. 꼭 수용을 하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 특히 인격적으로나 특히 성장의 기준에서 봤을 때 부족한 그게 자기한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숙제를 남들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작은 숙제들을 해 나갈 때 그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뭐랄까요, 승진, 월반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꼭 남들의 훌륭함을 쫓지 말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의 숙제를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할 때 당신의 충만한 어떤 삶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에 그 가치를 찾는 일, 그게 또 오늘의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거, 또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 또 몰입해서 일하는 거,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데에도 명상은 아주 좋은 그런 수련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 데이터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가슴이나 배가 부풀어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나갈 때도 꺼지는 느낌이 있어요. 부풀어지고 꺼지고 부풀어지고 꺼지고 하는 그 느낌을 그냥 아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